병원에도 안 가요. 그 사람이 걱정할까봐 아픈 티도 못 낸대요. 자식들이 말려도 안 듣습니다. 마치 세상에 그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삽니다. 딱 하루 연락 안 됐다고 잠도 못 잤대요. 밥도 안 먹고요. 이성에 대한 집착이 삶 전체를 집어삼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허기보다 더 무섭고 그 허기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채우려 할 때 마음은 점점 병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곧 의심과 불안,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늪으로 빠집니다. 노년에 찾아온 이성적 감정, 과연 나를 살리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무너뜨리는 독일까요? 이번 영상은 노년의 이성적 사랑에 집착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건강이 약해지면 상대방에게 모든 걸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시작하는 연애는 시간이 지나고 몸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특히 내가 병원에 자주 가야 하고 약을 챙겨야 하고 외출이 어려워질수록 일상의 결정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내가 병원 갈 때마다 같이 가주는 사람 얼마나 든든해. 약 챙겨주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어디야. 이런 마음으로 시작한 의존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스스로 택시를 부르고 약국에 들르고 장을 보던 사람이 이제는 상대방의 손을 기다리고 눈치를 보고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 이르면 관계의 주도권은 명확하게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배려나 도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약하니까 당신이 대신 해줘라는 구조는 결국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게요 라는 순종으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식사 시간도 외출 여부도 심지어 어떤 옷을 입을지도 상대의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슬픈 건 그런 삶이 익숙해질수록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잊게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내 몸이 아파서 상대에게 부탁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고 내 감정과 의견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감정의 중심도, 결정의 중심도, 삶의 중심도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79세 문정희 씨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관절염과 고혈압으로 일상이 불편해졌을 무렵 요가 모임에서 알게 된 남성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희 씨가 다정하게 챙김을 받는 입장이었고 그 역시 자상하게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남성은 그녀의 하루 일정을 모두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 시간도 약 복용 시간도 친구와의 약속도 모두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는 말 아래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정희 씨가 말없이 그 방식에 순응해가면서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다고 하자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뭘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타박을 들었고 또 하루는 기분이 가라앉아 병원 대신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자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애쓰는데 그 정도도 못 맞춰주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자신이 연인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딸과의 통화 도중 딸이 엄마는 요즘 뭐가 제일 하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정희 씨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그 사람 기준의 삶을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이 원하는 걸 떠올리는 것조차 버거웠던 것입니다. 결국 정희 씨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다시 스스로 병원 일정을 잡고 시장에 나가 반찬거리를 고르고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하늘을 보는 그 평범한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사랑받는 기분은 좋았지만 내가 사라지는 기분은 더 괴로웠어요. 몸이 약해졌다고 감정까지 빼앗겨선 안 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노년의 사랑은 특별한 감정이지만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 그 감정은 쉽게 복종과 종속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손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사랑이 무서운 이유는 감정보다 돈이 먼저 흔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식사 한 끼, 작은 선물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혹시 이 사람 힘든 건 아닐까? 내가 조금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 순간부터 지갑이 열립니다.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생활비를 도와주고 때론 신용카드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 집에 살게 해주고 공동명의로 바꾸자는 제안도 망설임 없이 받아들입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니까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주 작은 틈 하나만 생겨도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돈을 잃고 나면 어디에도 기대할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주변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숨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병원비도 걱정해야 하며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감정을 줬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처음부터 돈만 받았던 거였구나.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엔 다시 일어나 돈을 벌 시간도 체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돈을 초월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돈에 기대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만 느긋한 사랑이 가능하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랑은 책임이 되고 짐이 됩니다. 상대방이 떠나는 순간 남는 건 잔고가 텅 빈 통장과 텅 빈 마음뿐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일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2세 이명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남성은 자식과 연락도 끊기고 건강도 좋지 않다며 명자 씨에게 하소연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안쓰러운 마음에 약값을 몇 번 대신 내줬고 병원 갈 때 함께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카드값이 밀렸다고 하자 명자 씨는 자신의 카드를 내주며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금전적 요구를 했고 어느 날은 같이 살자며 명자 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집에서 살다 보니 생활비는 전부 명자 씨 몫이 됐고 본인 연금까지 손댈 정도였습니다. 명자 씨는 고민 끝에 집 일부를 팔아 생활비로 쓰기로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 남성은 서류를 대신 처리해 주겠다며 공동명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명자 씨는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 명의가 바뀌자 그는 돌연 태도를 바꿨고 외박이 잦아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이용하려 했던 거였다는 걸요. 명자 씨는 법적 대응을 시도했지만 이미 공동명의로 바뀐 집의 권리를 되찾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말도 못하고 홀로 병원에 입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건 알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요. 지금은 매달 받는 연금 외엔 소득이 없고 병원비조차 자식에게 손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이 무너지면 이성과 계산은 사라지고 맹목적인 신뢰만 남습니다. 그 신뢰는 반드시 돈을 잃고 난 뒤에야 무너집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그 손해를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이 삶을 채우기보다는 생계를 무너뜨리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현실입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연애를 시작한 뒤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활력이 생길 거라는 기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엔 더 그렇습니다.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와 감정을 나눈다는 건 큰 자극이고 생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다릅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노년의 감정은 여유가 아니라 절실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설레는 감정이 있어도 일상도 바쁘고 건강도 버텨주니 감정이 생활을 집어삼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릅니다. 감정에 몰입할수록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몸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지만 어느새 불안이 되고 의심이 되고 스트레스로 바뀝니다. 오늘은 왜 연락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아침이 되면 식욕이 없습니다.
체중은 줄고 혈압은 오르고 위장은 예민해지고 자꾸만 피로가 쌓입니다. 무엇보다 감정이 소모되면 뇌가 지칩니다. 끊임없이 상대를 의식하고 눈치를 보고 연락 여부에 따라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면 내가 나를 챙길 여유조차 사라집니다. 식사 시간도 뒤로 밀리고 복용해야 할 약도 자주 깜빡하게 되고 정기검진도 소홀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확 무너지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때입니다. 감정적으로도 기대고 있던 그 상대가 부담을 느껴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소연해도 대부분의 상대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이 나이에 왜 이러세요? 라는 말로 감정을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은 더 떨어지고 관계는 불안해지고 건강은 더 나빠집니다. 이런 악순환은 결국 노년의 삶 전체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아픈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감당하려고 무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때문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나를 더 챙기고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면 참 좋은 사랑이겠지만 대부분의 노년 연애는 반대입니다. 내 건강을 소홀히 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감정에만 매달리는 관계라면 그건 결국 독이 됩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8세 이선영 씨는 몇 년 전 지역 복지관에서 한 남성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주 1회 함께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며 웃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점점 더 자주 만나자고 했고 연락이 조금만 늦어져도 섭섭함을 표현했습니다. 선영 씨도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신의 생활 패턴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오전 9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11시에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 먹던 규칙적인 삶이었는데 상대가 아침마다 전화를 걸어와 산책을 요구했고 점심도 무조건 밖에서 함께 먹기를 원했습니다. 선영 씨는 건강을 위해 먹던 식단도 포기하고 피곤해도 웃으며 나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여름이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억지로 나간 산책 후 선영 씨는 탈수 증상으로 쓰러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 며칠간 병문안을 왔지만 이후 연락이 줄었고 결국 아무 말 없이 관계는 끝났습니다. 선영 씨는 퇴원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건 맞지만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나를 돌보지 않게 된 게 문제였어요. 누군가를 만나며 웃기도 했지만 결국 병원에 누워 있으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금 선영 씨는 다시 혼자서 조용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외롭기도 하지만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산책하며 마음 편한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다시 연애하라고 해도 안 해요. 감정보다 중요한 게 내 몸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노년의 건강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랑이 내 몸을 무너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감정이 아닙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나를 아끼는 감정이지 나를 갉아먹는 사랑이 아닙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자기 자존심까지 꺾어가며 맞춰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본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사랑은 종종 그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특히 외로움이 깊을수록 상대를 잃지 않기 위해 나를 너무 많이 내주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랑은 더 이상 평등한 감정이 아니라 한쪽이 무릎 꿇고 한쪽을 바라보는 구도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양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시간이 좋다니까 내가 맞춰야지. 저렇게 말해도 기분 나빠하지 말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 사소한 인내가 쌓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의 기준과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점심 약속도 통화 시간도 대화 주제조차 모두 상대 위주로 맞추다 보면 나는 사라지고 그 사람에게 맞춰진 나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존심까지 꺾게 되는 날이 옵니다. 무시당하는 말을 들어도 참습니다. 괜히 투정을 부려도 넘깁니다. 심지어 속이 상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왜냐고요? 이 사람마저 떠나면 나는 정말 아무도 없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노년에 이런 감정을 품기 시작하면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맞춰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의 종속입니다. 자존심은 나를 지탱하는 마지막 줄입니다.
그 줄을 끊어가며 이어가는 사랑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상대가 그 마음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관계는 점점 더 일방적으로 기울고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 자존감마저 잃게 됩니다. 게다가 자존심을 꺾는다는 건 단순한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내 건강, 일상, 인간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속마음을 감추고 늘 상대 기분을 먼저 생각하다 보면 내 감정은 말라갑니다.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마음은 텅 비어가며 나는 내가 아닌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북 전주의 75세 이지선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같은 교회에 다니던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상대가 적극적으로 다가오며 지선 씨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깊어질수록 상대는 점점 지시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은 너무 튄다. 이런 나이에 품위 있게 입어야지. 친구들 모임은 그만 나가. 나랑 시간 보내는 게 먼저 아니야? 지선 씨는 처음엔 그저 조언이라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상대의 기준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남성이 그녀의 말버릇이나 취미까지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터졌습니다. 하루는 지선 씨가 친구들과의 찻집 모임에서 30분 늦게 돌아오자 그는 어디서 뭘 하고 다녔길래 연락도 없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말에 지선 씨는 순간 얼어붙었고 이후 다시는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입을 닫고 웃음을 잃고 자꾸만 체하고 밤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찾아온 게 지선 씨는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과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무리한 감정 소모와 억눌림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지선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로 연락을 끊고 다시 혼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몸은 조금씩 회복됐고 잃었던 표정과 말투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선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찾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잃고 살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자존심을 꺾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잃어가며 유지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깨집니다. 노년의 사랑은 따뜻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까지 없어진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을 더 키우는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그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자식은 바쁘고 친구는 줄어들고 일상은 반복되는 침묵뿐입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손길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엔 설렘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걱정해주고 전화 한 통에 웃음 짓는 날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통제가 되지 않는 집착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왜 먼저 연락이 없을까? 혹시 다른 사람과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감정은 내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하루가 상대방 중심으로 재편되고 내 일상은 사라집니다. 스스로 식사 챙기던 사람도 병원 예약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그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존이고 이 의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결국은 나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사랑은 외로움의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감정을 빌려 외로움을 덮으려 할수록 그 감정은 더 민감해지고 더 상처받기 쉬워집니다. 노년의 사랑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도 무너지는 것이 인생인데 단기간에 찾아온 감정이 평생의 공허를 메워줄 수 있다고 믿는 건 위험한 환상입니다. 그 감정은 내가 만들고 내가 집착하며 결국 내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랑에 기대려 했던 마음은 결국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뿐입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감정의 균형을 잃었을 때 진짜 외로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74세 박춘자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오랜 시간 혼자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산책을 다니고 주민센터 문화 강좌도 들으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강좌를 듣던 한 남성과 우연히 점심을 함께 먹게 되었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꽃 구경도 하며 늙어서도 설렐 수 있구나 싶은 마음에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관계가 깊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점점 상대방에게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시간이 점차 줄어들었고 언제부터인가 모든 행동의 기준이 그 사람이 좋아할까, 싫어할까로 바뀌었습니다. 상대는 그 변화를 감지하고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가볍게 만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라는 말에 박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는 불면과 식욕 저하를 겪었고 결국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그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더 외로워졌던 거였어요. 박 씨는 지금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고 다시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그 깊이 파였던 감정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로움을 덜어주길 바랐던 사랑이 오히려 외로움을 증폭시킨다는 것. 이것이 노년의 이성을 사랑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현실입니다. 사랑은 삶을 채우는 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어떤 외로움보다 더 큰 상처로 돌아옵니다. 박춘자 씨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화내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대처법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내면 당황해서 엉뚱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피해버리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화내는 사람을 다루는 데는 분명한 원칙과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즉시 대처할 수 있는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들입니다. 이 방법들만 제대로 익히면 앞으로는 누가 화를 내든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첫 번째 대처법은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나 이웃이 화를 낼 때 무작정 맞서거나 피하기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따뜻한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며 화내는 행동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상대방을 더욱 자극할 뿐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설령 그 화가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에게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의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공감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와서 화를 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살짝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은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고 화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됩니다. 공감의 두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정당화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공감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상대방의 편에 서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화가 난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 톤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찰력을 바탕으로 적절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답답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기분 이해해요.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같은 표현들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감을 표현할 때 목소리 톤도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세요.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너무 작은 소리로 말하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몸짓 역시 공감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단, 상대방이 너무 화가 나서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상황을 잘 판단해서 행동하세요. 만약 접촉이 어렵다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공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공감을 표현한 후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때 중간중간 그랬군요. 정말요. 힘드셨겠어요. 같은 추임새를 넣어주면 상대방은 더욱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조언이나 해결책을 성급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당장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공감을 표현한 후에 상대방이 진정되었을 때 조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감과 이해의 표현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소중해지는 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두 번째 대처법은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60대가 넘어서면서 가족들과의 사소한 갈등이나 이웃과의 다툼에서 상대방이 큰 소리를 내거나 화를 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어떤 때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어도 상대방의 화가 너무 커서 입을 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더 이상 그런 상황에 위축되지 마세요. 침묵이라는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많은 갈등 상황들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변명하거나 맞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들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돌이켜보면 대부분 상황만 더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화난 사람은 마치 끓는 물과 같아서 더 많은 연료를 넣으면 넣을수록 더욱 뜨거워집니다. 침묵의 첫 번째 효과는 상대방의 화에 기름을 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상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조용히 있으면 상대방은 혼자서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마치 혼자 박수를 치는 것처럼 어색함을 느끼면서 점차 목소리가 작아지고 화도 수그러들게 됩니다. 침묵의 두 번째 효과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인 상처는 더 깊게 남고 오래갑니다. 젊었을 때는 금세 잊을 수 있었던 말들도 이제는 며칠씩 가슴에 남아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침묵을 지키면 불필요한 말다툼에 휘말리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침묵을 지켜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마음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눈을 직접 바라보지 마세요. 정면으로 시선을 맞추면 도전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살짝 옆을 바라보거나 바닥을 내려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손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모으고 어깨에 힘을 빼세요. 긴장된 자세는 상대방에게 적대감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의자에 앉아서 대화하세요. 서 있는 자세보다 앉아 있는 자세가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침묵을 지킬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는 것을 듣고 있다는 표현을 몸짓으로 보여주세요. 고개를 가끔 끄덕이거나 하는 작은 추임새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을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도 점차 화가 가라앉게 됩니다. 침묵의 시간은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침묵하면 상대방이 더욱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말의 속도가 느려지면 화가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거나 한숨을 내쉬면 침묵을 끝낼 타이밍입니다. 침묵 후 첫 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말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라고 차분하게 시작하세요. 이 한마디로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힘드셨겠어요 라며 공감을 표현하거나 어떤 부분이 가장 속상했나요 라며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세요. 침묵의 힘을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터득한 지혜를 발휘하여 상황을 슬기롭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침묵 한 번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세 번째 대처법은 물리적 거리 두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소리나 과격한 행동에 더욱 민감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등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 하지 말고 슬기롭게 거리를 두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을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너무 흥분해서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의 첫 번째 장점은 상대방에게 진정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발산할 상대가 없으면 혼자서 화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고 점차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마치 끓는 물에서 불을 빼면 저절로 식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의 두 번째 장점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큰 소리나 격한 상황에 노출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도 부담 없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두 번째 방법은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엌으로 가서 천천히 물을 마시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때 상대방에게도 물이나 차를 한 잔 준비해서 가져다 주면 더욱 좋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잠시 바람을 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 앞 마당이나 베란다로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자연의 소리나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됩니다. 거리를 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는 것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화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미루는 것임을 분명히 하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둔 후에는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세요. 너무 빨리 돌아가면 상대방이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을 수 있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상대방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거나 조용해지면 슬슬 돌아갈 타이밍입니다. 돌아갈 때는 조용히 다가가서 상대방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아직 화가 나 있는 것 같다면 아직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시간을 가질까요? 라고 말하면서 다시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진정된 것 같다면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이 진정되었다면 이제 대화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끼는 제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잠시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문을 세게 닫거나 큰 소리를 내면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으면 상대방이 불안해하거나 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셋째, 돌아와서 왜 그렇게 화를 냈느냐며 상대방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슬기롭게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두 발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모든 사람에게 평화로운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에게 현명한 네 번째 대처법은 화제 전환과 관심 돌리기입니다. 지금까지 침묵의 힘, 공감의 표현, 물리적 거리두기를 배웠다면 이제는 상대방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화가 나면 그 감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적절한 화제 전환은 마치 맑은 바람이 흐린 하늘을 걷어내는 것처럼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화를 낼 때 그 문제에만 계속 매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경우라면 화제를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제 전환의 첫 번째 원칙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주제로 서서히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집안일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면, 그런데 오늘 마트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사과를 샀는데 정말 달고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식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관심이 화가 난 문제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화제 전환의 두 번째 원칙은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가족이라면 서로의 관심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운동을 좋아한다면 스포츠 이야기를,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요즘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요즘 우리 동네에 새로운 산책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날씨도 좋은데 함께 한번 가볼까요? 라고 말하면서 산책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관심이 화가 난 문제에서 즐거운 활동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손자, 손녀 이야기도 매우 효과적인 화제 전환 수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자가 어제 전화해서 하는 말이 정말 웃겼어요 라고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귀여운 행동이나 말을 소개해 보세요.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밝아지고 화도 금세 가라앉습니다. 화제 전환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 맞다. 참 그러고 보니 어제 생각난 건데. 같은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갑작스러운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음식 이야기는 언제나 좋은 화제 전환 소재입니다. 오늘 저녁에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라고 말하거나 이웃집에서 맛있는 김치를 나눠줬는데 함께 드실래요? 라고 하면서 식사 준비를 제안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음식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씨나 계절 이야기도 좋은 화제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좋네요. 빨래가 잘 마를 것 같아요 라고 말하거나 벌써 봄이 왔는데 올해는 꽃 구경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면서 계절의 변화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도 나이가 든 분들에게는 관심사입니다. 요즘 무릎이 어떠세요?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물어보거나 오늘 아침에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은 정보를 봤는데 함께 들어보실래요? 라고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들의 안부를 묻는 것도 효과적인 화제 전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옆집 김씨 할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물어보거나 오래된 친구분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볼까요? 라고 제안하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갔던 여행지가 생각나네요 라고 말하거나 결혼 초기에 살던 집 근처가 요즘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즐거웠던 옛날 이야기로 화제를 돌릴 수 있습니다. 화제 전환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무 억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아직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내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을 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관심 없어 하는 주제는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꺼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상대방의 관심사를 잘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화제를 전환한 후에는 그 주제에 충분히 집중해야 합니다. 대충 화제만 바꾸고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이어가세요. 화제 전환이 성공하면 상대방의 표정이 밝아지고 목소리 톤도 부드러워집니다. 이때가 바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끼는 제가 좀 서운하게 해드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라고 자연스럽게 사과하거나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도와드릴게요라고 약속하면 됩니다. 화제 전환과 관심 돌리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고 적절한 주제를 선택하는 능력을 발휘하면 어려운 상황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화제 전환이 가정의 웃음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갔더니 통장 잔고가 13,000원이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밀려있고 병원에서 준 처방전 들고 약국에 가기가 무섭습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려다 혹시 또 돈 얘기할까 봐 조용히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은 침침하고 다리는 시큰한데 집안엔 밥보다 한숨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노인의 하루입니다. 무섭지만 이 현실이 바로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황희정승은 나이는 들어도 마음이 늙지 않아야 한다고 했지만 가난 앞에선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법정 스님도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준비 없는 가난은 고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더 이상 소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자존심이 됩니다. 친구 생일에도 못 나가고 비싼 고깃집 간다는 말에 괜히 연락을 피합니다. 주머니가 가벼우면 입도 다치고 마음도 다칩니다. 삶의 숨통이 돈이란 줄로 서서히 내 숨을 조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를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년에 돈이 없을 때 왜 삶이 조용히 무너져 가는지 그 비참한 5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눌러주시고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첫 번째는 친구들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조용히 듣기만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엔 그냥 웃으며 넘깁니다. 이번에 어디 다녀왔다더라. 거기 펜션이 참 좋았다. 이번엔 좀 비쌌지만 그래도 힐링이 되더라. 다들 돌아가며 한마디씩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나는 괜히 입을 꾹 다뭅니다. 말끝마다 돈이 섞여 있다는 걸 그들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알지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가슴 한쪽이 쿡쿡 쑤십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나도 가고 싶었는데, 나도 예전엔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하면 입도 다치고 표정도 굳어집니다. 이야기엔 섞이지 못하고 웃음도 어색해지고 자꾸만 자리를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 자리가 부러운 게 아니라 소외감을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나는 빠져도 되는 사람인가? 이 자리에 내가 왜 있는 거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존재 자체가 투명해지는 느낌이 스며듭니다. 무서운 건 이런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말엔 어디서 밥을 먹었다. 이번엔 제주도가 좋더라. 다음엔 해외도 한번 가보자. 돈이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는 늘 비용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떤가요? 경험을 나누지 못하고 기억을 꺼내지도 못하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되면 점점 자리를 잃게 됩니다. 말을 잃고 관계를 잃고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75세 박정희 씨는 한때 여행동호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60대 중반까지는 1년에 2~3번씩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고 친목 모임에서는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병환으로 쓰러진 뒤 병원비와 간병비로 모아둔 돈이 빠르게 바닥났습니다. 그 후론 한 번도 장거리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모임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안의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 후쿠오카 다녀왔는데, 스위스는 물가가 너무 비싸서 고생했어.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조용히 모임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친구 한 명이 전화를 걸어 왜 요즘 안 나오냐고 물었지만 박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좀 피곤하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대화에 낄 수 없어서였습니다. 내 얘긴 할 게 없더라. 나눌 게 없으니까.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 제약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고 내가 있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밀려나는 일입니다. 대화에서 배제되고 모임에서 점점 소외되고 나중엔 아예 초대조차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뚫고 들어오는 건 깊은 고립감과 침묵입니다. 침묵은 무섭습니다. 그건 말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감정 때문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꺼내도 되나? 나만 빠진 것 같네. 괜히 말 꺼냈다가 초라해질까 봐. 이렇게 망설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예 침묵에 익숙해집니다. 그 순간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모임에 나가고 싶어도 안 나가게 되고 전화를 받고 싶어도 차마 못 받게 됩니다. 기쁨의 순간엔 부끄러워지고 즐거움이 있는 자리는 어색해지고 결국 사람을 피하고 세상을 피하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시작점은 바로 대화입니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노년의 외로움은 바로 그 투명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친구들의 이야기 앞에서 그냥 조용히 웃으며 듣기만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두 번째는 손주. 생일에 용돈을 못 줄까봐 전화 한 통조차 망설여질 때입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축하하고 싶은 날일수록 마음이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손주 생일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도 휴대폰을 열었다 닫았다 수십 번. 전화를 걸었다가도 끊어버리고 문자를 쓰다 지우고 결국엔 내일 하자 하며 하루를 넘깁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그 아이는 내가 어떤 날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축하한다고 말은 해도 줄 게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눌러 옵니다. 예전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주고 작은 봉투라도 하나 건네며 꼭 안아주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 아이의 사진을 보기만 해도 괜히 한숨부터 나옵니다.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된 것 같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로 느껴지는지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축하한다는 말조차 미안해서 꺼내지 못할 때 사람은 스스로를 쓸모없는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8세 이영자 씨는 두 손주가 있습니다. 손자 생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통장 잔고가 4만 원이었습니다. 병원 진료비며 관리비를 빼면 남는 돈은 없었고 손자에게 줄 용돈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이라도 보러 가자는 생각을 했지만 괜히 쓸쓸해질까 봐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전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가 생일날 전화 안 왔다고 서운해하더라.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처음으로 휴대폰 앞에서 울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마음까지 움켜쥐는 일인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 생일엔 전화라도 꼭 걸자 다짐했지만 여전히 통화 버튼을 누르는 건 두렵습니다. 이번에도 줄 게 없는데 또 실망할까 봐. 노년에 돈이 없으면 사랑조차 위축됩니다. 표현하고 싶지만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이 쌓이면 그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아이 입장에선 그냥 전화 안 온 할머니지만 그 안에는 줄 게 없어서 말을 못 꺼낸 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입학할 때, 졸업할 때, 어린이날, 추석, 크리스마스. 어느 날부턴가 이 모든 날이 피하고 싶은 날이 됩니다. 전화 한 통에 담긴 축복조차 돈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이렇게 굳어집니다. 내가 사라져도 저 아이는 괜찮겠지. 나는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 외로움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사람의 정신을 무너뜨립니다. 돈이 없으면 말수가 줄고 말수가 줄면 관계가 사라지고 관계가 사라지면 존재가 흐려집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일 축하한다는 한마디조차 망설이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저 용돈이 없어 전화를 못 걸었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사랑하고 있음에도 다가가지 못하는 가장 안타깝고 아픈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노인의 하루를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이 조여옵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세 번째는 만나고 싶은 친구나 지인이 있어도 돈 걱정 때문에 연락조차 포기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떠오른 얼굴이 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 동창 혹은 같은 병원에서 우연히 친해졌던 사람. 문득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집니다. 한번 밥이나 먹자는 말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결국 삼켜버립니다. 왜냐고요? 밥값이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탈 돈, 식당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여유조차 없을 때 사람은 보고 싶은 마음보다 지갑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그 걱정이 쌓이면 결국 관계를 끊는 습관이 몸에 배입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보물이다라는 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조차 만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한 끼 밥값도 내기 어려운 처지에서 오랜만에 얼굴 보자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상대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괜히 민폐 아닌가? 이번에도 얻어먹기만 하면 어쩌지? 차라리 혼자가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의 문이 철컥 닫혀버립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6세 조영호 씨는 군대 동기 중 유일하게 연락을 이어가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땐 1년에 두세 번은 꼭 만나서 국밥 한 그릇에 웃고 떠들었고 연금 받은 날에는 술 한 잔씩 건네며 서로의 노후를 위로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부터 조 씨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등록금 문제로 힘들다며 연금을 중단했고 병원비도 계속 나가면서 지갑이 얇아졌습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 올해는 얼굴 한번 보자. 그 말에 조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요즘 좀 바쁘다.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갑이 비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론 연락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그 친구가 몇 달 뒤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한 번만 연락했어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소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인연을 포기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그리운 사람과의 거리를 일부러 두게 만들고 결국 외로움이라는 거대한 벽 속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젊었을 땐 돈 없어도 만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말은 달라도 현실은 냉정해집니다. 밥값, 차비, 커피 한 잔까지도 신경 써야 하는 나이에 그냥 만나자는 말은 부담이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고통을 피하려고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일에도 조용히 지나가고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고 나 없이도 다들 잘 지내겠지라는 자조가 마음을 집어삼킵니다. 그 순간 존재감은 사라지고 나는 단지 기억 속에만 남는 사람으로 퇴장당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를 못 만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나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하고 그래서 자꾸만 숨고 결국 보고 싶은 사람에게조차 잊혀지는 겁니다. 보고 싶다고 말하고 싶고 만나고 싶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지갑 사정이 그 모든 감정을 막아섭니다. 그때부터 노년의 외로움은 관계 단절이 아니라 마음 단절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은 조용히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은 그냥 참고 다음에 연락하자 하는 그 순간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네 번째는 친구와 밥을 먹어도 여행을 가도 머릿속엔 오로지 돈 계산만 할 때입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은 메뉴판 가격부터 훑습니다. 김치찌개가 13,000원이야? 차라리 순댓국 시킬까? 주문을 마친 뒤에도 계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식사 자리에선 친구의 얘기에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은 전혀 다른 셈법으로 바쁩니다. 오늘 내가 계산할 차례였던가? 이번에도 얻어먹는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속으론 혼자입니다.
머릿속에선 지출표를 돌리며 자책합니다. 이 돈이면 며칠치 반찬 거리인데 한 달에 병원 2번밖에 못 가는데 또 줄어드네. 밥 한 끼가 미안함으로 변하고 여행 한 번이 불안으로 바뀝니다. 즐거워야 할 자리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같이 가자는 말이 고맙기보단 무섭고 내가 낼게라는 말이 반갑기보단 창피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즐길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멀어지고 결국 그 자리는 다음번에도 피하고 싶어집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73세 이정아 씨는 5명의 친구들과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모두 비슷한 처지였기에 간단한 민박에 김밥 싸서 다니는 소박한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새 친구들 중 몇몇이 자녀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엔 좀 좋은 데서 자자, 고기 한번 구워 먹자, 온천까지 가면 완벽하겠다. 이 씨는 따라가면서도 웃으면서도 내내 계산기만 두드렸습니다. 숙박비 7만 원, 식사비 3만 원, 교통비, 간식, 입장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 이후 다음 여행에선 핑계를 댔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집안에 일이 있어서,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그 말은 전부 돈이 없어서라는 한 문장으로 귀결되는 진심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몰랐습니다. 여행 도중에도 이 씨가 카페를 피했던 이유가 그 한 잔의 커피가 그에겐 3끼 식사만큼 부담스러웠다는 사실을. 돈이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고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즐겁자고 나선 자리가 자존감을 갉아먹는 시간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밥자리, 한 번의 여행이 반복되면 사람은 점점 관계를 유지하는 게 고통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끊고 외로움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즐거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삶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대화 속에서도 멀어진 느낌. 이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 걱정 없이 사람을 만나고 돈 생각 없이 밥을 먹고 돈 셈 없이 웃으며 여행할 수 있는 날이 노년에도 가능할 거라 믿었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메뉴판을 보며 마음 졸이고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그 무거운 시간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밥 한 끼, 여행 한 번. 그 안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혼자 삼킬 뿐입니다. 노년에 돈이 없을 때 나를 숨조여오는 5번째는 삶이 그저 하루를 버티는 일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사 준비, 어제 반찬 그대로, 외출, 돈 들 일, 병원, 진료비가 부담이라 그냥 참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되고 다시 아침이 옵니다. 그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피로부터 몰려옵니다. 젊을 때는 하루가 희망이었습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기대, 갈 곳이 있다는 활력, 누군가와 통화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고역처럼 느껴집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걸 사 먹지 못하고 보고 싶은 곳에도 갈 수 없고 심지어 전기세 아끼려 불도 최소한으로 켜둡니다. 그런 삶에 어떤 기대가 남겠습니까? 문제는 그 감정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달, 2달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잊힌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사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으로 변합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79세 최문규 씨는 스스로를 사람 아닌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5년 전 부인과 사별한 뒤 혼자 살며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합니다. 오전 10시에 일어나 고구마 하나로 끼니를 때우고 TV를 보다 졸고 오후엔 시장에 다녀오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듣다 잠듭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전화벨은 한 달에 한두 번 울릴까 말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젠 누가 나를 찾지 않아도 익숙해졌어. 근데 이게 사는 거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어. 그냥 버티는 거지 뭐. 그가 가장 두려운 건 외로움도 병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쓰임도 없이 남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삶이 버티는 일이 될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자존감을 잃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감정,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말 안 하고 지내도 괜찮아. 밥 한 끼 안 먹어도 어차피 혼자니까. 죽어도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말들이 무심하게 입에서 흘러나올 때 그 삶은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단지 불편한 게 아닙니다. 삶을 밀어내고 기쁨을 제거하고 존재의 이유를 지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워지는 과정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습니다. 혼자서 견디고 혼자서 삼키고 결국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무너집니다. 지금도 많은 노인들이 나는 괜찮아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엔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라는 말 못할 체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체념은 어느새 일상화되어 하루하루를 견디는 삶이라는 무거운 틀로 굳어져 갑니다. 그것이 노년에 돈이 없을 때 가장 깊고 조용하게 목을 조여오는 5번째 고통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노년에 가난하다는 것은 젊어서 잘못 살았다는 증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젊을 때 전략하지 않으면 늙어서 비굴하게 살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마음부터 무너지고 관계는 멀어지고 결국 삶은 견디는 것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큰 돈이 아닌 작은 돈을 꾸준히 쌓는 습관이 노년을 바꿉니다. 하루 1,000원이라도 목적 있게 모으고 무조건 통장을 분리하며 정기적 지출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남을 위해 모으는 돈이 아닌 나를 위해 쓰는 돈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식 걱정보다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작은 준비가 내 노년의 숨통을 지켜줄 유일한 길입니다.